기분 좋은 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매일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지만 어떤 날은 운이 좋아서 웃는 날이 또 많고 어떤 날은 또 너무 기분이 안 좋은 날도 많이 있습니다. 네. 김태현 아나운서는 어느 쪽이신가요? 이번 한 주 보니까 말이죠. 기분 좋음도 있었고요. 보통도 있었고 조금은 흐림도 있었고 그때그때 상황, 제 기분에 따라서 맑음과 흐림, 보통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땐 말이죠. 이 말만 기억하면 됩니다. 네. 당신의 고뇌가 아닌 행복을 이끌어주는 사람과 함께하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행복한 사람을 만나라. 뭐 그런 뜻이죠. 요즘 철학책 읽어요? 야, 굉장히 고급진 표현을 많이 썼네요. 내 친구가 6시 반마다 뭘 자꾸 보내요. 오늘 또 보냈어. 자꾸 호성이가 보내. 아, 그러네요. 쉼없이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춤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뭐 이런 거 자꾸 보내. 근데 오늘 또 이렇게 해보니까 또 좋네. 어제 씨 참 좋죠? 저도 그런 마음 잘 이해가 됩니다. 저 역시 말이죠. 매주 우리 홍혜임 씨의 시기와 질투를 견뎌낼 수 있었던 건 말이죠. 네. 들어도 이익이 없는 천마디 말보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단 한마디가 낫다라는 말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홍 형님이 아유, 저렇게 왜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는 거야?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어떤 모함과 질투도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더라고요. 어머. 아니, 금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낯선 분위기 뭐죠? 어떤 서로의 지식을 뽐내는 이런 낯선 향기? 그렇다면 저도 질 수 없죠. 너 자신은 완벽하지 않으니 결코 남을 판단하지 말라. 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겸손한 마음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행복한 이웃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네. 방송 분위기가 호성아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거 보내는 거 좋아. 해본마다. 근데 오늘 참 저희가 마음에 이렇게 또 안정을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있어요. 왜 이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되는지 네. 김태현 아나운서 왜 찾아야죠? 다음 주 수요일 5월 15일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이웃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부처님의 자비,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한 박자 쉬어야 됩니다. 모악산이 병풍처럼 휘감고 있는 도내 최대 규모의 최고 오래된 사찰이죠. 고찰 기억하실 겁니다. 금산사에서 오신 분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금산사 하면은 네. 전라북도 사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네, 네. 자, 한 분 한 분 응목스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산사 포교국장이자 전북 혁신도시 수연사 주지를 맡고 있는 응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응목스님 나와주셨고요. 그 옆에 우리 이영배 사무국장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금산사 전북불교관 사무국장이며 사단법인 불교문화 보존의 사무국장 이영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그 옆에 김민주 씨. 안녕하세요. 저는 금산사 신도로 시작해서 금산사 포교당 수연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주라고 합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박동엽 씨.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산사 템플스테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박동엽이라고 합니다. 자, 신도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한강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산사 신도회장을 맡고 있는 한광수입니다. 이렇게 어쩜 이렇게 표정들이 좋으세요. 온화하시고 평온하시고 여유까지 있으시고, 어떤 단어가 좋은 단어들 다 갖다 붙여도 괜찮을 듯 이렇게 보는 사람도 참 편안해집니다. 먼저 우리 응목스님, 우리 금산사에 대해서 소개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김제하면 금산사, 금산사하면 김제, 또 모악산, 금산사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금산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25군데 교구가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제17교구 금산사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사에는 본사가 있고 말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본사가 금산사 본사 아래에 말사가 한 70개 정도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악산을 감싸 안고 있는 우리 금산사 네. 또 그 가운데 깃들어 있는 금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금산사에는 국보 한정과 보물이 10점이나 있습니다. 네. 많은 문화재들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지난 3, 4월 벚꽃 시즌, 벚꽃이 너무 예쁘게 펴서 저도 찾아갔는데 우리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들 오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외국인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어느 정도나 방문을 하실까요? 그게 수치상으로 다 나와 있나요? 네, 한 해 금산사를 찾는 관광객 수가 약 한 50만 명 정도 되고요. 네,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주춤했었죠. 예. 그러나 작년에 6월부터 문화재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관광객 수가 약 한 30에서 40% 정도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산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예. 관광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사찰을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꽃을 구경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연인끼리 또 데이트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할머님이랑 어머니 손잡고 이렇게 절에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연꽃 모양의 등을 보면서 제가 꼭 소원을 빌었습니다.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1등 좀 하게 해주세요. 제발 한 번만. 예, 이렇게. 예. 일찍이 부처님께서 원준 씨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은 적당한 때 결국 내게로 올 것이니라. 너는 안 왔다. 그러니 덕이다 해야 된다. 이런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때가 곧 올 거예요. 네. 근데 의국스님 오늘 나오셨는데 우리 그 금산사 하면은 또 문화재가 또 그렇게 많기로 맞아요. 또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자랑 좀 해주시죠. 네, 금산사에는 참 문화재가 많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보 한정과 보물이 10점이나 있는데요. 그 외에도 금산사 하면 대표적인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륵전 건물이겠죠. 3층 목조 건물로 되어 있고요. 들어가 보면 부처님의 높이가 굉장히 큽니다. 12m 가까이 돼서 누구라도 들어가 보면 와 하는 감탄사가 그냥 나올 정도로 우러러 봐야 되는 부처님이죠. 그래서 서 있는 부처님은 우리가 입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산사 미륵전을 오른편으로 보시면 금산사 정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방등괴단이고 또 5층 석탑이 있습니다. 그 5층 석탑 안에는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다 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아름다운 풍광과 또 힐링도 할 수 있는 금산사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부분 부처님들은 이제 앉아 계신 이렇게 좌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외국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이제 누워 계시는 스님도 계시고 그리고 왑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금산사는 서 있는 입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도 우리 금산사에 꽤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금산사는 사적으로 지적되어 있어서 그 외에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관솔불을 밝히기 위한 장치로 보이는 미륵전 앞에 노주가 있고요. 불상은 사라지고 없지만 부처님을 모셨던 또 연화자대가 있습니다. 성년대라고 하죠. 그리고 해덕왕사의 진흥 탑비가 있고요. 금강계단을 위에 올라가면 5천 석탑이 있고요. 대적광전, 육각, 다청 석탑, 단간지주 등이 있습니다. 와, 진짜 어마무시하네요. 뭐 거의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곳마다 문화재라고 봐도 정말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은요, 이 지금의 금산사를 세운 분이 진표율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런 사연도 있나요? 네, 진표율사 스님은 우리 김제 금산사, 속리산 법주사, 금강산 발현사와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륵신앙이라고 해서 우리 금산사에서는 미륵전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미륵신앙을 원효스님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발전시키고 유포시킨 데 굉장히 공로가 큰 스님들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국유사 기록에 따르면요, 이 진표율사 스님께서 김제 출신이세요. 그런데 11살 때
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 들녘에 놀러를 나갔나 봐요. 놀러를 나가서 버들가지 나무 잎에다가 개구리를 잡아서 네. 이 꿰임질을 해서 불에 담가두고 집에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듬해 스님께서 다시 또 친구들하고 같이 들녘에 이제 놀러를 나가서 이게 바라보니까 자기가 1년 전에 해두었던 그 개구리들이 네. 깸질 속에서 다시 죽지 않고 울고 있더랍니다. 아. 그래서 부처님, 진표열사께서 얼마나 놀랐던지 그 자기의 살생을 이룬 잘못을 참여하기 위해서 금산사로 출가를 하셨답니다. 네, 그런 인연으로 우리 금산사 스님들은 지금도 늘 참여하고 발언하고 기도로 수행을 근간을 삼고 있습니다. 네. 그 불가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음력 4월 8일은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올해는 5월 15일 스승의 날과 이렇게 또 같은 날이더라고요. 네. 자, 오늘은 도내 최대 규모 천년 고찰 금산사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금산사와 또 어떤 특별한 또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셨는지 먼저 응목수님 금산사와는 어떤 인연이 있으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계신가요? 이제 불교에서는 인연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금산사와 인연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제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만남은 인연이고 관계는 노력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출가를 해서 남원에 있는 실상사에 출가를 해서 주지까지 했고요. 다시 지금 금산사 포교국장과 수연사 주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주어진 모든 그 만남의 인연들을 제가 잘 소중하게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님께서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산사의 포교 국장이시면서 그리고 수연사의 주지 스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포교는 뭐고 또 수연사는 어떤 절인지 저는 또 궁금해집니다. 네. 먼저 포교하면 좀 생소하기는 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린다. 그래서 포교 혹은 또 전법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웃 종교를 생각하면 뭐 선교나 전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수연사는 도심에 있는 사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속에 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심에도 절이 있습니다. 빌딩으로 건물로 되어 있고 3층짜리, 4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바쁘니까 산속에 있는 절까지 가려면 1시간 뭐 운전해서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일상생활에 바쁜 생활에 눈높이에 맞춰서 도심에도 사찰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김민주 씨도 수연사에 계신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나요? 여기 수연사 포교당이 이렇게 도심에 있다 보니까 이제 매일 아침 오시는 이제 사시예불 하시는 분도 오시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방에 근무하시던 분이 남편분 직장 때문에 이사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캐나다에서 살다 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 이제 남편 병원 근무 때문에 이사 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파트 사시는 분들, 상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번 오실 분들이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오시고 그러다가 이제 좀 바깥 바람이 쐬고 싶으면 금산사로 이제 바람 쐬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내 집 가까이 있으면 확실히 자주 찾아갈 수 있고 정말 바람 쐬고 싶고 꽃 보고 싶으면 또 금산사로 가게 되고. 자, 이영배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네. 저는 아무래도 그 모태 신앙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그다음에 저희 부모님, 그 저희 고모님 이런 분들께서 사찰에 좀 많이 다니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영향으로 저도 그분들을 따라서 전주 인근에 있는 사찰들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진북사라든지 전북 불교회관이라든지 남고사라든지 이런 사찰을 많이 다니면서 그때는 이제 내가 불교 신자라는 건 몰랐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불교의 그 어떤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곁들여져 있었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불교에 입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또 사무부장님이 얼마나 불심이 깊으신지 세상에 이 절에서 결혼식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아니 그러면은 그 짝꿍님께서도 불교 신자셨던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그 불교 신자는 아니고요.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근데 이제 저희 집안도 그렇고 그쪽 집안도 그렇고 서로가 상대방의 종교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또 포용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절에서 결혼식 올리는 거에 대해서 두 집안에서 반대를 안 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반대 안 했지만 그쪽에서도 반대 안 해서 저희가 절에서 큰 스님을 모시고 결혼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천주교하고 불교하면은 전혀 다른 종교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결혼까지 하셨다니까 참 대단하고 참 의아스럽기도 한데요. 혹시 결혼 전에 연애할 때 이렇게 종교 때문에 뭐 싸우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종교 때문에 갈등을 일으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의 종교를 존중을 해줬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라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종교는 존중해주고 그다음에 저는 큰 스님께 뵙고 같이 인사드렸고 또 저도 신부님을 찾아가서 또 인사드렸어요. 또 결혼식 하기 전에도 또 성당에 가서 또 결혼식도 하고 또 그다음에 또 절집에서 결혼식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댁은 종교 대통합. 근데 한때 과거에는 그래도 우리 종교, 내가 믿는 종교가 최고야 이렇게 자부하고 또 우리 것만 최고다 이렇게 인정하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 주변에도 종교 때문에 서로 갈등. 이 사랑이 끝까지 열매를 맺지 못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는 종교 대통합입니다. 이쪽도 가보셨다가 저쪽도 가보시고 더 좋은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김민주 신도님은 어떻게 금산사와 인연이 되셔서 함께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저희 수연사 포교당이 지을 때 이제 건축할 때 이제 7년째가 돼가거든요. 그래서 7년이 됐고요. 이제 금산사와의 이제 인연은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여기 내려온 지가 29년 됐어요. 근데 이제 금산사에 가게 된 거는 한 15년 전인 것 같고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금산사를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때 처음 이제 첫 인연이 시작되었는데 가다가 금산사를 올라가다 보면 거기 카페가 있어요. 근데 카페 보살님께서 이제 한 번씩 보시니까 인사드리다 보니까 인연이 돼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봉사를 한번 하는 건 어떠냐. 이래서 이제 거기 봉사를 하게 되면서 여기 수연사까지 오게 된 인연인 것 같아요. 그럼 절을 다니신 지 오래됐으니까 이 사찰은 이게 매력 있고 저 사찰은 이게 매력이 있네 라는 걸 속으로 인정하고 계실 것 같아요. 금산사만의 좀 매력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올라가는 길 자체가 너무 평온하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내려올 때는 정말 알 수 없겠지만 저는 한 마리 나비가 돼서 내려오는 그런 가피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산사만의 매력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본인들이 올라가서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신도 회장님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금산사에 인연을 갖게 된 것은요. 저희 아내의 추선으로 인해서 저희 조상의 위패를 금산사에 모셨고요. 그 금산사에 위패를 모시길 때 당시에 그 총무원장을 역임하신 원행 큰 스님이 총무 스님을 하셨을 때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위패도 모시고 또 금산사의 법회도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졌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큰 인연이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그 작은 인연과 큰 인연이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는데 또 특히나 지금에 와서는 이제 금산사 신도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더 큰 인연으로 해서 큰 남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보에 의하면 한광수 신도 회장님께서
종교 대통합에 성공하시는 분이라고. 또 여기 종교 대통합 많이 나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대통합이라고 그러니까 좀 거창스러운데 화두가요. 예. 예, 저는 그 모태 신앙으로서 저희 어머님께서 그 저 어린 시절에 절에 다니던 그런 모습이 많이 떠올랐었고요. 지금 현재도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그런 신념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제 저희 아내가 결혼할 때는 저희 아내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고 또 성가대 단원으로 또 시류합창단 단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요. 저와 결혼 후에 저는 뭐 그냥 스스로 이렇게 뭐 일심동체라는 그런 신념으로 당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제가 한번 이 방송에 출연하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그때 그냥 나는 당연히 내가 남편이 하고 있는 종교로 개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조금 거부를 좀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기를 갖고 임신하면서 어차피 남편이 가진 종교에 대해서 같이 동체, 일심동체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불교대학에 입학을 해서 초발심 저 강의를 듣고 천수경이나 금강경 강의를 듣고 어떤 그 불교에 대한 깊이를 많이 알고 남편과 함께 불교에 실앙을 갖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고요. 그 이야기도 지금 불과 얼마 전에서 제가 물어봐서 이렇게 했고 지금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로서 신앙이 깊고 저와 비교를 한다면 저는 1이라고 하면은 저희 아내는 한 10 정도 되는 이렇게 신앙심을 갖고 불교 어머니 합창단이라든가 많은 활동을 통해서 좀 제 입장에서는 좀 모범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도 그렇고 사무국장님도 그렇고 역시 그 부부의 정이 깊고 서로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종교 대통합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긍정의 의미로 끄덕끄덕 해주시네요. 그 제보에 의하면 말입니다. 제보가 또 왔습니다. 금산사 신도 회장을 맡고 계신 우리 한강수 회장님. 이게 투표를 해갖고 많이 나온 사람 이렇게 회장으로 선출하는 게 아니라 추대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추대를 받아서 되셨는데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제가 지금 5대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저 때까지 이렇게 경선을 뭐 투표를 통해서 경선을 통해서 신도회장이 선출이 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개는 이제 어떤 우리 신도분들과 또 큰 스님들과의 어떤 교감을 통해서 이렇게 추대에 의해서 이게 신도회장이 이렇게 선출되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쪽에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이제 박동엽 자원봉사자. 인연을 맺은 기간이 좀 짧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되셨어요? 네, 저는 금산사에서 일하게 된 지 이제 한 반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금산사와의 인연은 작년 새만금 잼버리 때 자원봉사자로 참가하게 되면서 금산사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그 뒤에 이제 템플스테이 자원봉사자로 1, 2주간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찰이란 곳이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런 곳이구나를 깨달았고 또 스님들과 보살님들께서도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좋은 인상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잼버리 기간 동안에 뭐 김제, 금산사, 고창의 선운사 그리고 또 부안의 내소사 등에서 템플스테이를 운영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 참가자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럼 김제, 금산사에는 어떠한 친구들이 다녀갔나요? 네, 그 당시 잼버리 대회를 진행할 때 약 20여 개국에서 참가자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주었고요. 그 당시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되게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원래 프로그램은
모악산 등산로를 트레킹하는 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예. 급하게 계곡 물놀이로 예. 변경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잼버리 대원들이 너무 시원하게 잘 놀았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SNS 계정에 업로드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너무 신선했나 봐요. 절에서 물놀이를 즐긴다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해서 한때 이슈가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잼버리 기간 동안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 계곡 가가지고 아까 사진 보니까 외국인 친구들이 수박 들고 화좀 웃고 있더라고요. 저도 같이 퐁당 빠지고 싶은데. 네. 아무튼 그렇다면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요르단에서 온 친구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그 친구들도 이제 더워가지고 많이 힘들 법도 한데 대기 장소에서 단체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더라고요. 특히 그 젬베라고 하나요? 타악기? 네. 그것도 가지고 와서 연주하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덩달아 신이 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요르단에서 온 친구. 네. 그렇다면 템플스테이 이거 행사에 우리 스님들도 다 참여하시나요? 네, 참여했죠. 금산사 주지 스님을 비롯해서 함께 사는 대중들이 다 같이 참가를 했고요. 또 불교 자원봉사자들도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한 30명 정도 일을 했고요. 저는 당시 그 한글 소원 깃발을 만들어서 걸어두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인종의 차별 없이 다 같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가족의 건강, 또 가족의 사랑, 행복, 무엇보다 재미있는 게요.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성 친구 사귀는 것, 또 좋은 학교 가는 것, 이건 다르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은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좋은 추억들을 품고 돌아갔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 박동엽님은 자원봉사자로서 왔었는데 그럼 지금은 금산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는 현재 금산사 템플스테이에서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고 전통 사찰 체험 프로그램에 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는 전날에 사전 준비를 한다거나 당일 행사가 있을 때 스님들과 보살님들이 그 행사를 진행하시는데 옆에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또 근래 들어 금산사에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네. 통역을 하는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어머, 통역. 정말 통역이라고 하면은 외국어가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은 우리 박동엽 씨가 무려 4개 국어를 한다고. 맞나요? 네, 맞기는 맞는데 예. 제가 중국에 살다 왔거든요. 중고등학교를 거기서 나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자연스럽게 중국어와 영어를 습득하게 되었고 네. 4개 국어라고 소문이 난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뭐 전라도 사투리까지 구사한다 해서 좀 4개 국어란 그런 네. 소문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중국어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특기가 중국어예요, 홍임 씨가. 그래서 참 잘하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저희는 못 알아듣겠거든요. 아니 뭐 중국 살다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면 좀 네. 통역을 좀 해주시는 咱们 걸로. 哪有后后后神姐亲人的照着那佛法啊！你说的对。今年的马后把讲讲了。 맞아. 사실은 저희가 대본에는 엉뚱한 중국어에서 혼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걸 받아주셨어요. 우리 박대호 씨 이걸 받아주셨어요. 사실 틀리셨지만 예, 어쨌든 맞다고 호응을 해드렸습니다. 사람 좋으시네. 성격이 좋으시네. 정말 외국어에 대해 능통하신데 근데 중국어도 정말 잘하시는데 사는 곳은 한국이시고 그러면 또 이제 노래도 즐겨 부르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중국 노래를 좀 즐겨 부르시는지 한국 노래를 즐겨 부르시는지 좀 또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예, 시동 거셔야죠. 네, 그 제가 중국에 살다 오다 보니까 가끔 노래방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중국 노래를 부르면은 사람들이 제가 중국인인 줄 알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중국어로 이렇게 노래 한 소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혹시- 잘 하지는 않지만 네. 짧게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드려도 될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不移，我的爱不变，月亮代表我的心。 轻轻的一个吻，已经打动我的心。이렇게 중국어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그거 제대로인데? 외웠죠. 아, 어쨌든 오늘만 오 아이니 할게요. 아이니 오늘만. 자 이제 좀 얘기를 좀 분위기를 전환시켜 보겠습니다. 저 이영배 사무국장님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기독교회는 수요일이랑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잖아요. 네. 그러면 절에도 뭐 정규 법회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희 사찰에서도 일요 법회가 있습니다. 각 말사에서 일요일 날 법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매주 하는 사찰도 있지만 또는 2주, 4주 이렇게 간격으로 예배 법회를 하는 사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에서는 또 어린이 법회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좀 많이 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고요. 또한 또 사찰에서는 또 체험 행사들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사사에 오셔도 또 많은 그 문화 체험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험 행사에는 신도가 아니더라도 오셔서 같이 참여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찰은 항상 열린 공간입니다. 누구나 오실 수가 있고 또 누구나 구경할 수가 있고 누구나 들러서 자기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픔을 겪거나 뭐 큰 슬픔을 느끼게 됐을 때 정말 힐링을 하고 싶어서 사찰을 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 확실히 쉼과 휴식과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네. 편안함이 그럼요. 이게 느껴지잖아요. 종교 떠나서.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보에 의하면 또 제보요? 누가 진표 율사님께서 금산사에 이렇게 딱 이렇게 털을 이렇게 잡으실 때, 야 나중에 가면 힘들어서 못 와. 산 꼭대기에다 이게 절을 하면은 그게 평지이다 이 아이야. 그렇게 해갖고 평지에 금산사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어떻게 하셨죠? 맞네. 우리 금산사는 사실 평지에 있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합천의 해인사, 구례의 화엄사 이런 사찰들은 계단이 많고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찰들을 산지 사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 지역에는 우리 금산사뿐만 아니라 가까이의 완주의 송강사나 또 제가 출가를 했던 남원의 실상사 같은 사찰들이 대표적인 평지 사찰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요즘에 이제 덧붙여서 저 자랑을 좀 하면 제가 살고 있는 수연사 같은 데는 도심 사찰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도시에도 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가장 큰 것은 우리 금산사는 사시사철 옷을 잘 갈아입는다. 네. 그와 아울러 김제평화를 생명의 절줄로 삼고 있는 시냇물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곡 소리와 함께 금산사로 올라가는 옷 갈아입는 사시사철의 나무들도 바라다 보고 또 시냇물 소리 들으면서 금산사를 한번 다녀오시면 이 좋은 봄날에 아마도 많은 마음의 평온과 행복과 또 힐링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웃들과 함께 실천하고 있는 금산사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 중에 무악산 한 번만 가보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한 번 갔다 오신 분들은 또 그렇죠. 가시게 되고 그리고 맞아요. 그 왼쪽이나 그 반대쪽도 이렇게 또 가서 식사도 하시고 차도 드셨던 분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편안하고 또 친숙하고 우리 주변에 또 가까이 있기 그럼요.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무국장님 요즘 들어서 외국인 관광객이 그렇게 온다고 하는데 제보에 하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 옵니까? 네, 뭐 외국 뭐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다양하게 오시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전주에 이제 그 한옥마을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부안에 또 명승지가 많이 있고 내수사라든가 이런 명승지가 많이 있고 또 김제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오시던 분이 금나라에 많이 오십니다. 외국인들이.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분들이 많이 금나라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네, 저도 많이 만났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유럽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사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응목수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은 불교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동양의 정서들에 좀 익숙함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서구 지역,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서는 보면 이게 약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들이 있죠. 이것들을 쫓아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보면 한국의 사찰들은 살아있는 박물관 같은 곳이죠.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져 있고요. 또 현재 그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스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수행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왔을 때 유럽에 있는 뭐 성당, 오래된 성당들보다도 이곳은 박쥐화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동감이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속에서 우리가 먹거리가 중요하잖아요. 이 사찰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비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채식 문화라고 하죠. 이 채식 문화가 스님들 밥상 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단순한 음식으로서의 사찰 음식이 아니라 최소한의 작은 양을 먹고 내가 수행을 통해서 중생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펼쳐내겠다라고 하는 어떤 철학적인 부분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찰 음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외국인뿐만 아니고요. 저도 사찰 음식이 굉장히 입맛에 잘 맞더라고요. 그렇게 맛있어요. 거기 가면은. 맛있어요. 아니 근데 그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세계 3대 요리학교 르 꼬르동 블루. 어렵다. 다 아시죠? 그 르 꼬르동 블루에 한국 불교 사찰 음식이 정규 과목이 됐다. 이걸 들었어요. 맞나요, 선생님? 네,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면 템플스테이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템플스테이를 관장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라는 단체가 우리 조계종단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그 음식의 명소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에 가서 직접 시연도 하고 강연도 하고 홍보를 하는 역할들을 꽤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이제 사찰 음식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 높아지다 보니까 과연 그 사찰 음식을 무엇으로 만들까 봤더니 우리도 동네에 유명한 데가 있죠. 순창에 장류가 있잖아요. 바로 이 발효식품으로 만든 음식들이 그 서양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찰에서는 뭐 사찰 음식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5월 15일입니다. 어느 사찰에든지 가시면 사찰 음식의 대표적인 밥을 먹을 수 있죠. 바로 전주 비빔밥보다 더 맛있는 사찰 비빔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가셔서 드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절에 직접 가지 않으면 사찰 음식을 먹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난해에 아주 특별한 나눔을 하셨더라고요. 그 사찰 음식, 그 도시락 소개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일반 불교 신자 아니고서는 사찰에 와서 사찰 음식을 드시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사찰에서 하는 비빔밥은 많은 분들이 나누어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아마 사찰 비빔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저희가 도시락을 한 1,000개 정도를 저희가 나누어 드렸는데요. 코로나 방역으로 애쓰시는 모든 그 방역 기관에 전라북도의 모든 방역 기관에 그 도시락 사찰 음식 도시락을 배달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전북 불교회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에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에게도 그 사회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도 사찰 음식 도시락을 저희가 나눠준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행복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떤 행사를 준비할 때는 기획 단계라는 걸 처음에 갖게 되잖아요.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되셨나요, 스님? 저희가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쉽지만은 않았죠. 그런데 마음이 모아지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조금
더위가 빨리 찾아와서 한 5일 동안 연인은 한 50명 정도가 붙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재료 구입부터 시작을 해서 또 다듬고 조리하고 포장하고 배달하는 데까지 했었는데요. 밥을 하는데 1000명분의 밥을 하려니까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고 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참 마음은 편안한데 몸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사찰 음식 도시락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힘들었던 것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굉장히 행복하고 편안함을 느꼈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불교가 우리만의 불교가 아니라 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연대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가 도시락 나눔을 했었고요.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성이 아마 도시락 드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메뉴 좀 궁금한데 스님. 메뉴. 도시락 메뉴. 기본 밥을 했었고요. 그리고 표고 탕수, 생땅콩 조림, 그다음에 미역 채수 냉국을 했었고요. 열무 조림. 뭐 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표고 탕수에 미역냉국, 열무무침도 있고. 이런 걸 하시려고 세상에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참 좋았다라고 하는데 우리 원준 씨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가요?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세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불경을 제가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이고 떠올리느라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 좋은 불경의 문구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광야를 걸어가는 길동무가 없는 가운데서도 서로 나누는 자는 세상이 멸해도 멸하는 법이 없다. 아이고. 이게 정말 가슴에 와닿는데 그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다 보면 정말 세상이 멸해도 살만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프닝에 이어서 아직도 저는 이분이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게 참 적응이 안 되네요. 아무튼 그래도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대중들과 함께했던 활동이 또 있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 박동엽 자원봉사자님께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전통 사찰 체험 문화 사업은요.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오셔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즐길 거리인데요. 해마다 2,000명에서 3,000여 명 정도가 와주셔서 참여를 해주시고 있고 전통 사찰들이 가진 문화재의 가치와 또 역사적인 의미를 제고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체험 행사에서 가족 단위로 많이 놀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다음 주 5월 18일에 또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때 많이들 놀러 오셔서 좋은 시간 보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분해집니다. 저분 말씀 들으면. 경건해져요. 말씀이 경건해져. 저는 사실 기대되는 행사가 좀 따로 있긴 해요. 그 김민주 신도님 내일 연등 행사 하는 거 맞지요? 네. 연등 행사.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저희 이제 4월 20일부터 그 전주역 앞 첫 마중길 분수대 앞에서 장엄등 점등식을 이제 시작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봉축 행사가 시작됐어요, 사실은. 근데 행사의 장점이라고 하는 그 연등 축제가 오늘과 내일 그 새로운 꿈이 시작된다. 뭐 꿈타는 연등에라는 주제로 전라가명에서 지금 내일 열립니다. 오늘 내일 전라가명일 때가 좀 환해질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문화 행사도 준비를 하셨다고요. 사무국장님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이제 치러지는 연등 축제는 금나다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사찰이 다 나오셔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등을 만들어서 그날 이제 연등 행진에 이제 같이 이제 나와서 행진도 하고 그러는데요. 또한 그날 그 체험 행사가 많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특히 전주의 그 브랜드인 그 한지를 이용한 그 문화 체험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지 등 만들기, 그다음에 한지 체험, 그다음에 한지 뭐 소원본 쓰기, 그다음에 한지와 연계한 뭐 등 나눠 드리기 이런 것들 많은 체험 행사가 있고요.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한지 부채도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먹거리 또 볼거리가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행사가 오늘 내일 같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화면에서도 이렇게 잠깐 제가 봤는데 언뜻 보기에도 그 1000명이 넘게 이렇게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 치르다 보면 50명 왔어, 100명 왔어, 비가 와서 25명 왔어. 이런 행사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그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데 한강수 신도회장님, 신도분들이 이게 안 도와주시면 행사가 안 될 것 같은데 잘 이렇게 해주시나요? 어떤가요? 저희 그 사무국장께서 방금 그 행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것처럼 우리 불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나 도민 모두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신도회에서는 적극 지원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과 노력은 우리 신도회가 더 앞장서서 행사 하나하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율이 높아요.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여율이 없으면 그 행사는 조금 의미가 좀 희석되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가 더욱 우리 도민과 함께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행사로 빛나기 위해서는 우리 신도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회장님께서 중심을 딱 잡아주시니까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우리 김민주 신도님은 거리 행진에서 진행자를 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어떤 역할이신 건가요? 좀 말하는 것도 부끄러운데요. 내일 저녁에 전라가명을 출발해서 이제 영화의 거리를 이제 돌아오는 길까지 2km를 이제 구간에서 전주 시민들과 이제 애국인들 이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리 행진을 펼치는데요. 그날 저희 주지스님이랑 저랑 사이를 보게 됐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그냥 하라고 해서 겁없이 했는데 사실은 지금 조금 좀 부담스럽고 좀 떨려요, 사실은. 근데 저희 주지스님이 옆에 계시니까 믿고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뭐 많이 그렇게 부담스러우시고 좀 힘드실 것 같으면 저도 진행 잘하거든요. 네, 아직 뭐 불교 행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 뭐 좀 공부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약간 들고. 근데 그래도 네 우리 김민주 씨가 진행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응무스님, 네 어떻게 김민주 신도님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없나요? 갑자기 왜 힘들어하세요? 생각해줘야 돼. 너무 한참 쉬고 계시네요. 이제 말씀을 해주셔도. 탈불출이라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믿음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믿으라고 강요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스스로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아서 종교를 선택했고 또 신도로서 신행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찰에 업무까지도 하고 있는데 가장 장점이라고 하면 늘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노력하는 자세 이것이 아름답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응묵스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김민주 신도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주지스님은 장점이 너무 많으세요. 네.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보통 주지스님이라고 하시면 좀 엄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옆집 선생님처럼 아주 편안하게 저희를 대해주셔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절에는 노부살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 수연사에는 아주 젊으신 분들이 조금 많이 오세요. 그리고 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또 많이 오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 스님께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저희 생활 법문을 해주세요. 우리한테 필요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 법문을 많이 해주시고 아주 열정적이신 분이세요. 오고 가는 칭찬 속에 활짝 피어나는 이웃꽃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금산사 포교 수연사가 올해 들어서 7년 차 들었어요. 그런데 도심에 이 사찰을 만들자는 생각을 어떤 분의 생각이었나요, 우리?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월주 스님께서 전북 혁신도시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야 거기도 우리가 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하셨고요. 당시 조계종 36대 총무원장을 지내신 원행 스님께서 주지를 하실 때 부지를 매입했고요. 또 동국대학교 이사장을 지내신 성우 스님 때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사실 포교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 송월주 스님께서 늘 하시던 생각은 이런 거였죠. 사람이 멀리 있다고 해서 또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시간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으로 수연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현재 수연사는 한 4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큰 법당도 있고요. 그 가운데는 불교 강좌도 있고 또 명상이나 요가, 서예 이런 강좌들을 함께 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스님께서 이제 월주 스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월주 스님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그 금산사 주지 스님이 되신 나이가 26이셨습니다. 그리고 조계종 본사 주지로는 최연소 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월주 스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1990년대 말부터 김수환 추기경 그리고 강원영 목사와 함께 종교 지도자 삼총사라고 불리셨습니다. 월주 스님 평소에 강조했던 부분 어떤 걸까요? 스님께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참 많이 하셨죠.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저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창하게 깨달음의 사회화 하면 우리가 조금 낯설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쉽게 좀 표현을 하면 내가 아는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회와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열린불교,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많이 강조하셨고요. 그것은 대자비심을 가지고 너와 내가 중생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마당을 만들고자 하셨던 게 스님의 생각이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스님께 기억나는 것은 누가 오든지 늘 맞이를 참 잘해 주셨고요. 그 맞이가 10이라면 보내는 것은 100이었습니다. 늘 대화를 나누시고 나오시면 문 밖에 나오셔서 대문 앞까지 살인문까지 나오셔서 잘 가라고 잘 가소 이렇게 늘 하시면서 인사를 하셨던 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최근에는 또 템플 스테이를 통해서 사찰에서 또 직접 체험도 하다 보니까 좀 더 친근해지는 게 있잖아요. 박동엽 씨, 요즘 어떠세요?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나요? 근래 들어서 템플스테이 참여율이 높아지는 편이고요. 전국 통틀어서 180여 개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 주말 상관없이 모두 진행이 되고요. 특히 주말에 참여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의외로 무교이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버킷리스트 100가지 중에 템플 스테이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젊은 세대의 참여율도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절에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인데 무교분들이 또 많이 오신다고. 엄마하고 또 딸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다는데 진짜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다면 템플스테이 이 행사할 때 참가자들은 그 모두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템플 스테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체험형이고요. 두 번째로는 휴식형이 있습니다. 참가자 비율로 따지면은 휴식형이 80%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고 휴식형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사찰에 놀러 오셔서 방에서 책을 읽거나 잠을 자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산책을 하시거나 또 공양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하러 가시고 하신 등등 그냥 편하게 놀러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체험형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새벽 예불부터 시작해서 밤 10시 취침 시간까지 스님과 함께 시간을 공유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사실 음식에 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제가 고기를 안 먹으면 제가 하루도 못 버팁니다. 그러면 절밥을 안 먹고 이런 고기 같은 다른 음식을 조금 싸서 가는 것도 혹시 가능할까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안 되는구나. 네. 아이고. 그 이후에 외인고는
그 전통 사철이 한옥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흘렸을 경우에 그 부스러기로 인해서 곤충들이나 개미들이 꼬여서 예. 아무래도 그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찰에 지장이 가거나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점은 안 된다고 당부를 드리고 있고요. 예. 또 의외로 사찰 음식이 맛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실제로 가서 드셔보시면은 꽤 건강한 맛이구나, 먹을만하구나 네. 라고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절밥. 네. 우리 절밥 먹겠습니다. 응묵스님 참 모시기 힘든 분인데 이렇게 네. 모셔놓고 결례를 범했습니다. 사찰에 가서 템플 스테이 하는데 음식 시켜 먹는다고 싸간다고 그러고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그 번호를 드릴 테니까 우리 원준 씨는 네. 그 휴식형 말고 체험형 우리 주지스님하고 똑같이 새벽부터 새벽부터 똑같이 밤까지. 한 9박 10일 정도 하다 보면은 네. 해탈을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예.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효 씨 어때요? 그러니까요. 예, 그 열심히 좀 하시고요. 네. 다 용서해야지 내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놀라운 게 있어요. 그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랑 함께하는 그 콘서트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콘서트 또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나는 쉬고 싶다. 내비도 콘서트. 내비도 꽂힌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 금나다 템플스테이가 전국 아마 1위일 겁니다. 네, 여기에 브랜드명이 나는 쉬고 싶다고요. 이 컨셉에 맞게 저희가 준비한 것이 네비더 콘서트입니다. 네비더 콘서트는 일단 사회는 이제 스님이 보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출연진들은 음악이라든지 뭐 팝이라든지 팝송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악이라든지 모든 장르의 음악인들이 다 출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관객은 템플스테이에 오신 그 참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님과 대화도 나누고 그다음에 노래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그 어려움도 같이 토론하고 이런 장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는 콘서트를 끝날 때 예. 비틀즈의 이제 레디비를 부르게 되는데요. 예, 초청받아 오는 모든 그 뮤지션들께서 마지막 곡은 그 곡으로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다 같이 합창을 하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고 반응이 가장 좋고 최고입니다. 네. 레리비가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대로 둬라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어떤 분이 이거를 선곡하셨는지 좀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네비도하고 레디비하고 잘 어우러지고 네. 또 이렇게 아. 합창으로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좋아들 하시겠어요. 근데 금산사에 오면 이곳만큼은 꼭 들러야 된다.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먼저 응묵수님 어디를 꼭 놓치지 말고 가야 할까요? 아, 이거 진짜 비밀인데요. 비밀이에요? 네. 이거는 템플스테이를 휴식형으로 오시건 체험형으로 오시건 부지런해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금산사 미륵전의 전경인데요. 아침 예불을 마치고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나오면 미륵전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네. 그 3층 목조 건물인데요. 예. 그 2층 창살 사이로 부처님의 눈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기분이 행복한 보이네요. 깃들어진 눈인데요. 네. 눈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저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네. 많은 신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평화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근히 빠져드는 매력에 금산사 템플스테이에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밀을 이제 공개해 주셨어요. 아, 알았다. 이제. 자 이번에 이제 뒷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강수 신도회장님 예. 어딜 꼭 한번 봐야 될까요? 부처님 친신사리를 모신 곳인데요. 그 탑도리를 기도를 하시면서 석양 노을이 그 경관이 아주 환상적입니다. 오, 예쁘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쭉 자기 소원도 빌고 희망과 꿈과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처로서 아주 좋은 곳입니다. 네. 탑돌이. 정말 보고 느끼고 체험할 것이 다 있는 김제 금산사 우리 지역에 있다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네. 매주 이 시간이 되면은 우리 손민수 악단장님이 출연하신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네. 이제 멜로디를 해주시거든요. 오늘의 멜로디를. 근데 오늘은 그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5월 가정의 날을 맞아서 네.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또 어떻게 가져야 될지 응묵스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은 참 행사가 많이 있는 달이죠. 근로자의 날부터 시작을 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우리 부처님 오신 날 함께 여러 가지 휴일들도 많고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가정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가장 작은 공동체가 바로 네.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 가정을 이루는 데는 너가 내가 따로 없습니다. 나는 너를 이해해야 되고 너는 나를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작은 가정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너는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화합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네. 우리 사회가 또 나라가 대한민국이 행복한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와 같은 마음으로 너를 대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정의 달도 행복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할 것이고 우리 전라북도도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만남은 인연이고 또 관계는 노력이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 해주신 말인데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마음으로 이 5월을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마당 전북 오늘도 여러분이 내주신 소중한 수신료로 이웃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부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강연한 편을 그냥 들은 것 같거든요. 네. 본 대로 들은 대로만 실천하시면 정말 많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남의 인연 우리 소중히 여기는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